자, 그 다음 파트는 인문지문이에요, 여러분. 인문하면은 약간 좀 사실은 철학적인 주제가 인문에 많이 속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뭐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약간 철학적인 주제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문 파트예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보면 뭐 칸트, 데카르트 원래 이런 규범 쪽 윤리학의 성격에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원래는 인문지문으로 범주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리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규범 쪽에서 윤리학, 논리학 이런 걸 따로 다루기 때문에 아까 방금 했던 그 지문이 규범 쪽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뭐 인문 철학적 지문이구나, 약간 윤리학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글의 내용을 읽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 환경 위기는 인류의 생존 문제일 뿐 아니라 뭐뭐일 뿐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플러스. 그럼 지금 현대 환경 위기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 말할 건데 얘는 인류의 생존 문제 플러스 근대 이후에 구현되어 온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면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네요, 그죠? 즉, 이꼬르 그것은 환경위기죠. 생존을 빌미로 하는 신유형의 독재나 또는 제국주의를 유발함으로써 자유인권,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또는 세계 시민주의 등의 이념들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인 것이다. 환경위기는 자, 나왔어요, 여러분. 특히 철학적 근대에 관한, 여기 지금 뭐 있어요, 여러분? 작은 따옴표 있죠? 특히 뒤에 작은 따옴표가 있다는 얘기는 특히 얘가 중요해. 얘가 핵심이야. 환경위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철학적 근대, 얘가 문제야. 지금 우리는 얘에 대해 말할 거야 라는 거 정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 근대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 주제로 부각된다. 이 위기, 환경위기는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고 또한 플러스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킨 근대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상사적 맥락 상황에서 가장 큰 수량변화 느낌 있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바로 철학적 근대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핵심이 뭐예요? 철학적 근대. 원래 우리가 서구적인 자연관, 세계관이 어떤가요? 자연은 인간의 도구다. 한마디로 자연은 인간에 의해 정복되는 대상이니까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서구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이 뭐예요? 누가 열등하고 누가 좋고 이런 위계가 약간 있는 게 차별인 건데 서양에서 말하는 그 철학적 근대의 기본은 자,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나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세계관이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사실은 인간이 이성적인 주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서양에서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나 중요하네요. 철학적 근대는 경시가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미덕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사상사로 볼 때는 환경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철학적 근대라고 말해요. 이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철학적 근대는 가볍게 무시될 수 없는 미덕을 가지고 있어요. 미덕이 긍정이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의 수용도 원천적 거부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러나 이 뒤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그런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들 긍정이잖아요. 인간의 자유라던가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무엇보다 인간의 지성적, 실천적 자율성을 외쳤던, 주창하다 외쳤던 철학적 근대를 통해 정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철학적 근대가 문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얘네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 뭐 자유나 권리나 이런 가치들을, 인간의 존중 같은 거, 이거를 만들어낸 게 철학적 근대라는 거예요. 철학적 근대에서 인간의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자율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얘네 때문에 이러한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가면 이게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얘네가 잘했던 점, 잘한 점, 이게 성과죠, 그죠? 자, 여러분 아예 그냥 이따 찾으실 때 이게 바로 철학적 근대의 성과, 잘한 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철학적 근대는 데카르트주의의 발흥 및 완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일반적인 생각이래요. 그래놓고 뭐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엔 데카르트주의가 나왔어요. 그럼 데카르트주의가 뭐냐? 자, 이성적 생각 주체의 절대적 확실성을 철학 제1원리로 논증하는 이 사상체계에서 자연은 주체에 대해,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 생각하는 인간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성적 사유의 주체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주체, 인간. 그럼 자연은 인간에 대해 근본적인 타자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존재란 얘기예요. 그럼 데카르트주의에서 말하는 건 자연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어떤 자기 목적이나 내면이 없어요. 뭐가요? 자연이. 자연은 목적이나 내면이 없는 단적인 물질적 실체, 즉 길이, 넓이, 깊이로 연장된 것 이라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럼 열등하다, 긍정, 부정, 부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인간은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우등한 존재야. 반면에 인간과 자연은 별개야.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 타자, 다른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고, 얘는 그냥 단순히 물질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자연은 뭐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 내면 따위 없어요, 얘네는. 그냥 단순히 물질에 해당하는 열등한 존재다. 인간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쉽게 이해되세요? 자, 인간과 자연의 이러한 위계적 이원하는 서열을 가지고 둘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열, 인간이 좀 위고 애가 좀 밑이야 라는 서열로 나누는, 둘로 나누는 거. 자, 인간의 자연지변을 정당화하는 토대가 되거니와 플러스 기계론적으로 양화, 바꿀 수 있는 연장의 영역으로 정해진 자연은, 이 말 어려우세요? 그럼 기계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연장 영역 어렵죠? 양화라는 단어도 어려우실 수 있고 정의라는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럴 때 긴장하거나 막 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무조건 핵심은 2번 이상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이거예요. 지문 길이가 길다 보니까 뭔가 좀 어려운 문장이 나와 있고, 그 문장에 대해서 다시 말해, 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한 60%, 7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길이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풀이를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걸 찾아서 이해하시는 게 독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자,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자, 자연은 인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나오잖아요. 유용한 자재 창고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문장이죠. 자연은 기계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연장의 영역으로 정해진 거야.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재 창고, 뭐예요? 재료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재료나 도구, 수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이 문단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데카르트주의예요. 데카르트주의에서 말하는 건, 자, 자연은 열등한 존재야.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어. 이유는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주체이거든.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란다, 재료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연 과학적 실험의 보편화는 더욱 과격화된 철학적 자연관의 출현을 일으켜요. 자연은 인식과 사용의 대상이던 것에서 나아가, 이 얘기는 이거 플러스 더 발전했다는 얘기네요. 제작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인식과 사용의 대상이었다는 거.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주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식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자연이었다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걸로 넘어온 거예요. 더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진리를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럼 진리라는 건 발견되는 것 아니라, 그 뒤 밑줄이네요.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진리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노선은 칸트주의에서 특히 전형적으로 대두한다. 그럼 칸트주의가 전형성이 뭐예요, 여러분? 전형성, 티피컬?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발음이 근데 굉장히 한국스럽죠. 자, 전형성이라는 게 대표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렇죠? 칸트가 대표한대요. 이런 노선을요. 어떤 노선이요? 인간은 진리라는 건 인간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즉, 모르실까봐. 즉, 이 꼴을 의지의 규범인 도덕 준칙과 마찬가지로, 이거 아까 방금 전에 규범에서 봤던 칸트 쪽 이해 안 되셨을 때 사실 이거 읽고 넘어가셨을 확률이 크잖아요. 순서대로 푸셨을 테니까요. 그럼 그때 좀 더 찾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의지가 도덕 준칙이라는 거, 도덕적 자유의지라는 거, 여러분. 자, 다시 가서 지성의 대상인 자연 법칙 또한, 그러면 자연 법칙 또한 그 입법권이 자연 법칙을 세우는 권리가 자율적 주체인 인간에게 부여되는 거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이 자연 법칙을 제작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여러분. 자, 자연은 한낱 조야한 진료로서, 이 말 어려우세요? 주어질 뿐, 그 구체적 존재 형식은, 뭐의 존재 형식? 자연의 구체적인 존재 형식은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의 지적 틀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의 지적 틀에 결정된다. 쉽게 말해 자연의 형식은 인간이 결정한다. 인간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 말 어려우세요? 제가 여쭤봤죠. 하지만 바로 넘어간 이유는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지장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어휘 같은 거에 어려움을 느끼셔가지고 괜히 글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시는 건 빨리빨리 버려내셔야 돼요. 모른다, 나 넘어가. 스킵이야. 아,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당연히 있지, 국어인데. 이렇게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일단 전 수업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조야한이라는 건 천박하다는 거고요. 진료는 철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진료라는 건 재료예요, 재료, 쉽게 말해서. 네, 진료. 그릇이라고 보통 막 철학에서 말하는데, 막 본질과 막 그릇, 막 이런 거, 막 내용과 그릇, 그럴 때 진료라는 말이 나와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연은 얘네한테 말해서 자연은 한낱 천한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구체적으로 존재의 형식은 인간의 이런 지적인 틀에 만들어지는 거다. 인간이 결정하는 거다. 한마디로 데카르트주의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죠. 인간이 자연의 우위에 있다는 거. 근데 좀 더 인간을 높이 평가하는 건 당연히 칸트주의죠. 왜냐하면 칸트주의에서는 인간은 자연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주체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자, 물론 이 사상에서, 칸트 사상에서 자연의 자기 목적이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에요. 칸트주의에서도 아까 물어봤던 자연의 자기 목적, 얘네 목적이 뭐야? 라는 게 떠오르지만 이건 역시 그럼 이게 뭐예요? 자연의 자기 목적에 대한 건 역시 세계를 대하는 인간의 심적 태도 차원에서 정해질 뿐이다. 한마디로 저거 자연이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인간이 정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변화로부터 짐작해 본다면 철학적 근대의 완성판이라 불리는 객관적 관념은 이랬어요. 철학 근대의 완성판, 이게 객관적 관념이래요. 지금 이거 체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배웠어요. 데카르트주의 지금 했고 칸트주의 했고 그것의 완성판이 객관적 관념론이구나. 얘에 대해 이제 아셔야겠네요. 자, 어떤 노선보다도 강한, 뭐뭐보다 강한 약간 수량 변화 느낌 있으세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강한 이성주의적 면모를 지니는 까닭. 강한 이성주의적 면모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에 대한 억압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궁극의 사조라고 죄명을 뒤집었을 개연성. 개연성이 뭐죠? 확률이죠. 1인의 확률이 클 것이다. 그러면 죄명이 뭐예요? 죄명. 그 환경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적인 지배 이거 정당화하는 거 니네 때문이야 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 확률이 제일 큰 애들이 얘네란 얘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이 철학사조는 객관적 관념론을 말하는 거죠. 얘는 그러한 혐의가 뭔가요? 문제잖아요. 죄. 이거잖아요. 자연에 대한 억압적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혐의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지니는데 그럼 얘네는 항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거는 니네가 근본적인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 못해서 비롯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근거를 가지는데 흥미롭게 그 근거는 이 사조가 객관적 관념이 철학적 근대의 핵심 원리인 작은 따옴 필수 여러분 이성의 위상, 상대적인 위치를 극한으로 강화한다는 점이 있다. 그럼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극한 강화, 최고다라는 건데요. 객관적 관념론은 문자 그대로 관념의 구체적으로는 이성의 객관적 진리치를 정당화하고자 한대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뭐한 거, 중요한 건 그 중에 중요한 거 막 이런 거.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성이 이전의 근대 철학에서와는 사뭇 다른 층위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래요. 그럼 이전의 근대 철학이 뭔가요? 데카르트주의나 칸트주의를 말하는 거겠죠. 얘네가 했던 거 좀 다른 계층의 의미래요. 모르실까봐. 즉, 이성은 단지 지적 능력의 특정한 형식이나 단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플러스 나가서 근본적으로는 존재론적 형 이상학적 위상까지 지니는 최상위의 범주 또는 섭리. 섭리가 뭐 법칙이죠. 가리킨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이성이라는 게 최고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법칙 같은 최상위 범주 법칙이란 얘기죠. 자, 모든 것은 개념, 판단, 추론이다라는 해겔의 말처럼 이런 거 밑줄 치시면 안 돼요. 이성은 세계의 모든 것에 선행하면서 동시에 플러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 즉 모르실까봐. 자, 모든 삼라만상, 모든 물질의 선언적인 경험에 앞선 논리적 구조 내지 원리라는 절대적 위상을 지니며 그럼 여기 핵심 이거예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건 모든 것에 절대적 위상을 지닌다. 절대적인 존재란 얘기예요. 자, 이에 모든 자연사와 인간사 자연의 일이나 인간의 일은 이러한 절대적 이성이 시공간 차원으로 외와 겉으로 드러낸 현상적 실제로 설명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이든 인간이든 절대적 이성에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실제라는 거죠. 자, 물론 이해 잘 안 되셨을까봐 다시 말해요. 즉, 자연은 절대적 이성에 따라 존재하고 변화하는 사물의 양태, 모습의 이성이고, 대칭 보이시죠, 여러분? 대구법 쓰이고 심지어 마지막 문장이에요. 핵심이라는 거 의미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자, 지성적 주체인 인간은 절대적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성숙하여 절대적 이성의 인식에 도달해가는 의식 양태의 이성이기에 의식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요. 두 개는 본질적으로 동근원적이라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실 수 있죠? 근원이 똑같다. 이 뜻이죠. 한마디로 인간이든 자연이든 둘 다 뭐에 따른 거다? 절대적 이성에 따라 나타난 현상적 실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절대적 이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인간인 거고 절대적 이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자연인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객관적 관념론은 오히려 최고도로 강화된 이성주의를 통해 사실은 이런 철학적 근대에서 가장 이성을 높이 평가하는 게 누구예요? 객관적 관념론이잖아요. 그쵸? 자, 이걸 통해서 철학적 근대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딜레마적 문제가 뭐였어요? 이게 뭐였죠? 그냥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수용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철학적 근대가 이뤄낸 성과는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얘네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어서 거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그냥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안 돼요. 환경위기에 이런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연의 환경위기,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란 얘기죠. 둘 다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절대적인 이성에 따라서 나타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런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성적 주체의 위상을 정당화하면서도 그럼 뭐예요? 인간, 이성적인 주체, 인간이잖아요. 동시에 플러스 무분별한 자연 지배를 경계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무분별한 자연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인간은 자연하고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급인 거예요. 인간이든 자연이든 그 위에는 항상 절대적 이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경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때문에 현대의 환경철학 담론에서 근대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본적으로 문명 비판이죠, 그죠? 현대 문명 비판. 자,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와중에도 객관적 관념론에 기반을 둔 자연철학의 개발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인문지문. 자, 넘어갈까요? 자, 문제예요, 문제.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자, 내용 이해예요, 여러분. 적절한 거 고르래요.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자, 가장 강화된 이성주의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형이상학적 우위를 정초한다. 초기에 정한다. 이랬거든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화된 이성주의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형이상학적 우위를 정해준다. 제공하고, 자, 이게 뭐예요? 도덕적, 객관적 관념이죠, 여러분. 관념론에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우위를 정해요? 틀렸죠. 객관론에서는 말해요.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우위는 없다고요. 인간이든 자연이든 뭐다? 동근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 현대의 환경위기는 새로운 억압적 정치체제의 대두와 함께 나타난 거다? 새로운 억압적 정치체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래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책임은 철학적 근대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틀렸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지막에 나왔는데 철학적 근대의 딜레마를
이성에 근거하여 해소하고자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포도해주면 근대 문명 비판인 애들이에요. 얘네하고 적게 있는 애들이죠. 틀렸죠. 자, 인본주의적 이념들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철학적 근대죠. 철학적 근대의 주로 성과다. 이거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얘네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정초, 철학적 근대가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가치가 정초였다는 문장 기억나세요? 거기 때문에 답 4번. 이봐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정말 답 많지 않아요? 지금 푸는 문제 중에 80% 이상은 다 마지막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느끼셔야 돼요. 이거 진짜 그걸 느끼시면 리트라 뭐 리트든 피셋이든 지문이 길든 길지 않든 간에 좀 자신감 있게 푸실 수 있어요. 저는 국어는 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내 답에 대한 확신. 그걸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걸 또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면 사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빨리 가지시길 바래요. 자, 5번.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옹호하는 철학적 흐름은 억압적 자연관으로 귀결돼 모아질 수밖에 없다? 아니죠. 억압적 자연관, 여기에 대해 경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4번. 5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이번에 아는 거라고 했어요. 정보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기억이 데카르트였나요, 여러분? 저 지문이 볼게요. 한 번도 안 폈는데 기억이 데카르트주의. 그럼 여기에 저는 쓴다 그랬어요. 얘 데카르트구나. 니은이 칸트구나. 이렇게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데카르트주의는 칸트주의와 다르게 자연의 자기 목적을 이성적 인식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랬거든요. 딱 봐도 틀렸죠, 여러분. 왜요? 데카르트주의 핵심이 뭐였나요? 자연이라는 건 자기 목적 따위 없어. 얘는 물리적인 대상일 뿐이야. 재료야 라고 말했던 게 데카르트주의잖아요. 이런 자연은 자기 목적이나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즉 하면서 뭐라 그랬죠? 여기 문단에 보면 여기 길이, 넓이, 깊이로 연장된 거 열등한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데카르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데카르트주의가 자연은 자기 목적을 이성적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연은 목적이 없다는 거. 답 1번 틀렸어요. 자, 2번 볼게요. 니은, 칸트주의는 데카르트와 다르게 인간을 자연 법칙을 세우는 주체로 승인한다. 그래서 입법권, 법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데카르트주의가 자연을 인식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대상이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작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자연의 법칙도 입법권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칸트주의였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얘네들은 모두 자연을 인식과 사용의 대상. 이건 당연히 공통점이 있었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이 이건 당연하죠. 자연이 더 열등하기 때문에 인간이 얘를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건 둘 다 공통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답이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환경위에 대한 철학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 다 문제였었죠. 근데 철학적 근대가 문제거든. 가장 큰 책임이 있어 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은 철학적 근대의 대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5번은 1번이고 6번 볼게요. 자, 객관적 관념론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추론 문제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해볼게요. 자, 1번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은 의식 양태의 이성이.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이 말 찾아가 보시면 이거 뭐예요? 인간이네요. 사물 양태의 이성. 이거 찾아보면 이거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는 거라고 자연과학이 말하겠어요? 그쵸. 자연과학 쪽은 당연히 자연 법칙을 탐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인식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적절한 말이에요. 2번. 인간의 위상을
지구의 형이상학적 차원까지 높임으로써 인간의 위성을 아까 형이상학적 차원까지 수준까지 높인다는 말이 있었죠. 자연 법칙도 인간의 의식의 투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여길 거다? 틀렸네요, 여러분. 자, 2번이 오답이에요. 객관적 관념론에서는 뭘 말해요, 여러분? 자연 법칙이든 인간의 의식이든 둘 다 뭐에 따른 거다? 절대적 이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이 인간의 의식의 투영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틀린 말이죠. 자연이나 인간이나 동근원적인 존재, 절대적 이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번이 오답이에요. 자, 3번 삼라만상이 모든 물질이 절대적 이성의 발현, 절대적 이성이 나타난 것이므로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이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이성 영역에 포함해도 볼 수 있을 거다. 왜요? 모든 거잖아요. 세상에 모든 물질이 다 이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게 자연이든 그게 인간이든 그러니까는 이성에 좀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다 궁극적으로는 다 이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3번 맞죠? 4번 이성이 절대적 진리치를 지닌다는 관점에 의해 이게 객관적 관념론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사건도 이성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당연하죠. 인간사도 다 이성에 따라 현상적 실제에 불과하다라는 거 4번 맞는 말이고요. 5번 억압적 자연 지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면 니네 이거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한다면 객관적 관념론에서 말할 수 있죠. 자연과 인간의 동근원성. 야, 얘네는 같은 거야, 근원이. 다 절대 이성에 따른 거거든. 이라고 이런 논조 하나라고 말하면서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간이든 자연이든 둘 다 절대적인 이성에 따라 한 건데 무슨 누가 누굴 지배하냐? 아니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지문인데 사실 이건 좀 문학 예술 파트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나와서 이거는 주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되게 쉬운 문제예요. 네, 되게 쉬운 문제.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는 문학에 대한 약간 배경 지식이 있으셨다 그러면 사실 이 글을 그렇게 막 크게 읽지 않고 또 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었는데요. 자, 볼게요. 이건 땡큐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국어적인, 너무 쉬운 그런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오답률이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인문지문. 자, 시간이 자, 뒤에 이제 사회라던가 과학기술이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런 지문은 다 쉽게 푸셨을 것 같고 과학기술이 조금 부담이어서 못 푸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조금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힘이 빠져버리면 과학기술을 힘차게 할 수 없을까봐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이도 진짜 낮았어요, 여러분. 물론 앞으로 점점 높아질 확률이 있겠지만 일단 아직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쉽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마지막 문장 처음에 막 읽다가 마지막으로 좀 집중해서 천천히 읽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자, 소설을 읽는다는 건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뜻한다. 자, 독자에게 특정한 배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펼치는 사건에 대해 말하는 주체를 자, 작은 따옴표 있어요. 말하는 주체를 우리는 화자라고 부른다. 그럼 말하는 주인 이꼬르 화자. 자, 그래서 독자는 항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허구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의 대화가 직접 화법으로 표현된 장면을 떠올려 보자. 직접 화법이 뭐예요, 여러분? 직접 화법. 이렇게 큰 따옴표. 대사죠, 대사. 드라마가 화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 장면도 드라마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세요?
전 되게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자, 드라마에서는요, 여러분, 당연히 직접 화법으로 대화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소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가 있으면서 서술자가 이렇게 직접 화법을 쓰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 면에서는,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나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갈 때 서술자는 사실은 작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화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드라마 할 때 누가 옆에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지금 둘이 썸을 탑니다. 아, 지금 키갈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화, 큰 따옴표를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 소설도 그런 파트에서는 이렇게 드라마하고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간접 화법 대신에, 그럼 사실은 화자가 일부러 간접 화법 아니고 직접 화법을 채택한 것이어서 독자에게 대화를 직접 듣는다는 착각을 이끌어내려는 책략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 마지막 문장에 독자는 화자가 자신의 말로 바꾸었는가 혹은 그렇지 않았는가 상관없이 언제나 그의 목소리를 들을 뿐이다. 그럼 독자는 항상 누구의 목소리? 화자의 목소리만 들을 뿐이다. 이게 직접 화법이든 간접 화법이든 화자가 드러나 있든 드러나 있지 않든 상관없어. 무조건 독자는 화자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 마지막 문장이에요. 제가 너무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꾸만 마지막만 볼게 하다가도 막 마음이, 저번에 필세 때도 그랬죠. 여러분 뭐 금방 이거 뭐 대충 볼까요 하는데 어느 순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힘을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단. 자, 화자는 사건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보는 것이 필요하대요. 자, 사건에 대해 말하기, 첫 번째 문장이에요. 화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보는 게 필요하대요. 자, 브룩스와 워렌 기억이 떴는데 얘네들은 순전히 화자가 보는 위치를 기준으로 1인칭과 3인칭을 구분한 뒤 목격자로서의 사건을 관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탐구자로서 사건을 분석하는지에 따라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과 전제적 작가 시점 구분한다. 자,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내내 배웠던 거예요. 시점 기억나세요? 기억 다 나시죠? 저처럼 막 졸업한 지 막 이렇게 막 15년 이렇게 이상 되지 않으셨을 테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소설에서 배웠어요. 우리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1인칭, 3인칭 이렇게. 아, 내가 주인공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거 기억나세요? 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보는 위치 기준으로 했다라는 애들이 기억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분을 해놨다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논의는, 기억의 논의는요, 3인칭 시점에서 화자의 시점을 작가의 시점으로 치환했고, 치환이 뭐예요?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는 화자의 시점은 이꼬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작가 시점 그 자체 똑같은 거죠. 특정 인물의 내면을 그리는 것과 모든 인물의 내면을 그리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뭉뚱그렸다, 다 포함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대요. 사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특정 인물의 내면을 그려내는 거하고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아는 거, 보통 고전소설이 이렇죠. 얘네들은 다른데 기억 같은 애들은 이걸 다 그냥 전지적 작가로 묶어버렸어 라는 비판을 받았대요. 하셨나요? 그러면 핵심은 이 기억이라는 애들은 보는 위치 기준으로 시점을 나눈 애들인데 화자의 위치가 기준이야. 얘네는 문제가 있어. 전체적 작가에서 이렇게 다 포함시켰어. 그다음에 화자의 시점은 얘네가 작가 시점이랑 똑같이 만들었어 라는. 자, 보는 주체로서의 화자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은 이랬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게 뭐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지금이 읽었던 이 문단이 보는 주체로서의 화자의 역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접근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또 다른 접근, 이젠 이거의 두 번째 접근 방법을 보여줄 건데 걔가 니은, 랜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문장 구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네, 꼭 이 문단에서 뭘 말하는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다거나 찾고 싶을 때는 저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말했는데 또 다른 건 뭐냐면,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이 내용이구나 라는 거. 자, 랜서웨이를 이루어졌대요. 자, 그는 화자의 역할을 이야기 내용이나 주제와 결합시켰다. 그럼 이번에 얘는 아까 쟤네 기억애들은 위치만 봤잖아. 위치 기준으로. 근데 얘는 화자의 역할을 이야기 내용이나 주제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기존 논의가 시점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건을 보는 위치에 치중했던 걸 반성하고 이랬어요. 그럼 기존 논의 뭡니까 여러분? 기억이죠. 얘는 보는 위치가 중심이었고 시점이었잖아요. 사건을 보는 입장도 고려하고자 했자. 그러면 니은에서는 사건을 보는 입장까지 플러스를 시켰다. 화자가 다른 공간적 위치에 서거나 또는 다른 이념적 입장을 가질 때 같은 사건도 다르게 인식되어 다르게 재현된다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화자가 다른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질 때 같은 사건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 다르게 재현된다. 다른 작품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랜서는 이거 그래서 같아요. 자, 그래서 랜서는 화자를 작가가 창조한 세계를 보여주는 인식틀이라고 언급했다. 그럼 랜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화자는 이꼬르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를 보여주는 인식틀, 생각의 틀이야 라고. 독자가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자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항상 화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럼 작가가 만들어낸 틀, 인식 틀에 의해서 독자가 영향을 받는다.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건 작가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란 얘기죠. 화자를 통해서. 되셨나요? 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와 관련해서 화자가 작품에 개입을 하는 것과 독자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을 둘러싼 플라톤의 고전적인 문제제기가 흥미롭대요. 갑자기 플라톤. 자, 그는 모방을 논하면서 모방 따라하는 걸 논하면서 영혼의 진정성 문제를 연결시켰대요. 그럼 플라톤이 말하는 건 모방론에서 영혼의 진정성 문제. 화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독자들이, 그럼 화자의 개입을 최소화, 개입 안 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실제와 가상을 착각하게 만들수록, 자,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하고 대칭되잖아요. 이런 반면에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거 제가 수량변화 지문 되게 중요한 문장 기억나세요 여러분? 진짜 답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런데 진짜 답 있어요. 전 정말 거짓말을 못해요. 자, 화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 실제와 가상이 착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게 할수록 진정성은 의심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반면에 주관적인 논평을 섞는 방식으로 화자를 떠올리게 한다. 그럼 이 말은 반면이라는 건 대조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을 같은 걸로 바꾸면 뭐예요? 실제와 가상의 착각이 없게 만들수록, 착각을 안 하게 만들수록 좀 더 진정성을 지닌다. 진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 수량 변화죠 여러분. 공식 뜨죠. 그죠? 그래서 착각하게 할수록 진정성 떨어져요. 그럼 착각하게 한다라는 건 작가의 화자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실제와 가상의 착각을 떨어뜨리게 만들수록 진정성은 높아지죠. 이 얘기는 화자 개입이 클수록 이게 덧붙게 되는 거예요. 정리되세요 여러분? 네. 자, 이런 관점을 소설에 비추어 보면 화자를 이야기에 개입하여 객관성을 훼손하는 존재로 바라보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정리합니다. 즉, 소설은 화자 때문에 객관성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화자 덕분에 다른 양식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소설의 화자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그럼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죠. 수많은 소설 작품을 다 포함할 만큼 정교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정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네요. 한계점 같은 거죠. 그리고 개별 작품의 경우에도 하나의 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 작품 찾는 게 쉽지 않다. 없대요.
자, 우리가 훌륭하다고 손꼽는 작품들 또한 그러하다. 시점 유지 없다. 따라서 정리해요. 화자의 위치나 입장, 역할 등을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 감상과 연결시키는 편이 훨씬 더 현명, 똑똑한 방법이다. 작가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소설을 읽는 것을 등장, 인물, 화자, 독자가 정보량을 둘러싸고 벌이는 일종의 게임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바로 그거래요. 그럼 갑자기 일종의 게임으로 바라보자는 입장, 얘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네요. 자, 이 견해에 따르면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로 변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갖느냐, 수량변하죠. 이거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로 변주라는 건 쉽게 말해 그냥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화자가 지금부터 예시가 뜨죠. 근데 어떤 경우 어떻다, 어떤 경우 어떻다. 딱 봐도 이 부분, 아, 문제에 나왔을 거야. 어떤 경우에 어떻다는 거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구분하시고 넘어가도 돼요. 자, 예를 들어 화자가 인물이 모르는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예요. 인물이 모르는 정보를 말해준 거야.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르는 등장인물을 지켜보며 독자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어.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쟤 저러면 죽는데, 쟤 저러면 막 다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요. 하지만 등장인물과 독자가 동일한 이런 경우 정보량이 똑같아요. 그럼 독자는 인물과 같은 수준으로 작중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퍼즐을 풀어가는 기분으로 사건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이 독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경우 독자는 결말에 가서 사건의 전체를 파악하며 반전 효과를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경우가 세 가지. 자, 이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울리는 화자를 만드는 건 작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첫걸음이다. 화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풀 수 있나?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 보이시죠? 내용 일치 문제야. 일치하는 거. 독자가 소설을 감상하고자 할 때 독자 접촉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의 화자다. 그렇죠. 두 문단씩이나 맨 마지막에 똑같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결국에 독자는 화자를 통해 듣는 거야. 화자에 의존하고 화자의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요. 아무리 드라마같이 보여, 등장인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 그거 다 화자의 책략이야. 막 이렇게. 기억나세요, 여러분? 1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2번 볼게요.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에서 유지하는 건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니라고요. 성공한 작품도 시점을 하나로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드물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2번 틀렸고,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대화를 직접 화법으로 묘사할 때에는 화자의 목소리가 개입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 직접 화법이건 간접 화법이건 마지막 문장 화자다라는 거 찾으셨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어요? 네, 그래서 화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 화법이 무엇이든. 기억나세요? 거기라서 이것도 틀렸어요. 드라마에서는 통상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의 모습뿐만 아니라 말하는 주체의 목소리도 관객에 들린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의 목소리만 직접 화법의 형태로 들려요. 그죠? 근데 말하는 주체, 화자의 목소리는 당연히 직접 들리지 않죠. 왜요? 드라마에서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썸 타는 중이에요. 이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이야기 되는 사건이 같다면, 동일한 사건이라면 작가가 화자의 위치나 입장, 독자의 관계를 변화시켜도 다른 소설로 만들기 어렵다? 아니죠. 같은 사건이어도 화자에 따라서 신념, 아까 이념적인 것들, 이런 화자의 위치, 이런 게 바뀌면 당연히 다른 소설로 변형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이에요. 그죠? 답은 1번. 8번 볼까요? 기억 디귿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 다 쓰셨나요? 기억은 부룩수와 월엔이었나요? 또 볼게요. 몇 번인지.
8번에 자, 기억이 브룩스와 워렌, 랜서, 플라톤. 자, 브룩스와 워렌은 현실에 존재하는 작가와 작가가 창조한 화자를 개연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랬어요. 맞나요, 여러분? 브룩스와 워렌은 얘네는 위치로 봤던 애들이죠. 보는 위치, 화자의 위치.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나요? 전지적 시점에서 거기 부분이요. 찾으셨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작가와 화자 시점을 작가 시점으로 치환하면서 나와 있죠. 구분하지 않고 있다. 1번 맞죠? 자, 니은이 랜서죠? 화자에 대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독자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의 틀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맞죠, 여러분? 아까 이거 그대로 찾을 수 있죠. 화자는 작가가 만들어낸 인식의 틀이다. 맞네요. 자, 디귿. 플라톤은 독자들이 실제와 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성을 높인다. 맞죠? 아까 그거 공식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기억과 니은은 말하는 주체에 선행하는 보는 주체 화자의 역할을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겠다? 자, 여기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보는 주체로서의 화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런데 내용적 측면. 내용이 나오나요? 기억은 니은의 기능적인 측면인 거죠, 여러분. 소설의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내용 틀렸죠. 답 4번.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기능적인 거. 이런 측면이죠. 자, 니은 디귿은 랜서와 플라톤은 화자를 통해 작가의 입장이나 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화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둘 다 공통점은 화자를 통해서 작가의 이런 인식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5번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예요, 여러분. 길어 보이고 3점짜리 된다. 길어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점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용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얘는 배경 지식으로 약간 풀 수 있던 그런 유형이라서 네. 살인자의 기억법 소설 읽으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독서를 하셨던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죠. 자, 보길 평가음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골랐거든요, 여러분. 물론 아까 그 가령에 나와 있는 그 파트를 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소설이잖아요, 소설. 시점에 대한 거였잖아요, 방금 전에. 그죠? 그래서 시점을 먼저 찾았어요. 그럼 시점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작품에 나와 있으면 걔는 1인칭 시점이고요. 우리라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 걔는 3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이란 얘기는 등장인물이 작품 속에, 작품 안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점이 또 나올까요? 근데 굳이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문학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란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 1인칭 대 3인칭이에요, 여러분. 1인칭은 작품 안 서술자예요. 화자가 여기 있는, 쉽게 말해 이 글로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작품 밖 서술자. 자, 1인칭 내가 주인공 관찰자. 제가 지금 보는 건 아까 말했던 기억의 입장, 우리가 배웠던 시점 가지고 일단은 찾았거든요. 전지적 작가 시점 대 관찰자. 이걸 가지고 전했는데, 자, 볼게요. 흔적이 있대.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만 집을 뒤졌대요. 몇몇 물건을 찾을 수가 없대요. 불명했대요. 도둑일까? 없었대요. 자, 은희에게 들었다고 말했대요. 나를. 1인칭 시점이구나 하고 계속 읽어봤더니 내 느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겪은 일, 나의 내면 심리. 자, 자기가 등장인물 자신이 자신의 내면을 말하고 있구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많이 쓰였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답을 3번을 찾았죠. 이유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주관적인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공과 화자 독재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독자들은 주인공과 측정이 된 화자의 정보를 객관적 사실 X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모르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누가 봐도 맞는 게 객관적 사실인데 원래 1인칭 주인공은 객관적 사실로 받을 수 없죠. 이건 되게 주관적인 시점이에요. 주관적 의견 쪽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풀었고 그러면 이거를 적절하지 평가 문제예요. 정보 평가. 적절하지 않은 거 푸셨을 때 이걸 푸는 건 거기 맨 마지막 문단에 가령 파트 어떤 경우 거기 가셔서 찾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스킵할 테니까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정말로 거기 가령 부분에 있는지 나와 있는지 보시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문지문이었어요.